세레나, 당장 독일로 돌아와. 엄마,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네 남자친구는 너를 하나도 사랑하지 않아. 너가 위험에 빠지는 걸 보고도 도와주지 않을 게 뻔하구나. 엄마, 제발 일단 제 이야기 좀 들어보고 결정해요. 여러분은 늦은 밤까지 밖에서 데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심야 데이트 한 번쯤은 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부담 없이 야경을 즐길 수도 있고 영화를 보거나 찜질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은 외국에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으로 유학 간 딸 때문에 마음고생을 크게 했다는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하나뿐인 딸이 겁도 없이 밤늦게 돌아다니자 아주 많은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이유가 남자친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당장 헤어지라며 호통을 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딸이 건넨 한마디 때문에 오히려 무안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미넨에서 거주하는 독일인 메사츠예요. 한국에 유학 간 딸을 두고 있죠. 한국에 관심이 많던 딸은 대학에 입학하며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교환 학생으로 유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곤 차근차근 준비해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과정 모두 딸 아이 스스로 준비하고 계획해 합격까지 했어요. 그래서 딸의 선택과 결단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잘 성장한 딸이 대견했고요. 하지만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제 마음은 불안해졌어요. 먼 타지에 혼자 있는 것도 걱정되는데 그런 내 딸을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는 한국인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헤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딸에게 화를 냈어요. 하다 안 돼 화가 난 저는 딸아이를 독일로 다시 데려올 마음이었죠.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제 마음은 달라졌답니다. 한국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신비한 나라예요. 제 딸 세레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어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거든요. 익숙한 인종이 아니면 어색하게 생각하고 다가가지 않는 어느 어린이들과는 달랐죠. 오히려 다르다는데 더 열광하고 관심을 보였거든요. 한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콘텐츠들이 세계에서 인기를 얻으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세레나는 그전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동양인을 구별하지 못해요. 검은 머리에 황색 인종으로 다 비슷해 보이죠. 그건 동양인들이 독일인을 비롯한 유럽인들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비슷해요. 노랑 머리에 하얀 피부를 가진 외국인일 뿐. 어느 나라 국적을 가졌는지 차이점을 알긴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세레나는 신기하게 한국인을 구별할 줄 알았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한국인은 특유의 선함과 세련된 느낌이 든대요. 그건 한국인 스타일에서 오는 거라며 특유의 화장이나 옷차림 등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전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제 딸 세레나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때와 다르게 시간 여유가 많이 생기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몰두하는가 싶더니 이내 한국 유학을 하겠다고 결심했죠.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었다고 일종의 통보를 받은 셈이거든요. 교환학생 자격으로 유학을 가는 거라 기숙사를 비롯해 생활비에 대한 부분도 이미 어떻게 할지 계획을 다 짜둔 상태였습니다. 제가 가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딸 세레나가 한국으로 떠났어요. 한국에 갔지만 1년 동안 공부했던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영어로 대화한다는 다소 민망한 이야기도 초반에는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한국인 친구들 덕분에 지내는 게 힘들지 않다는 안도의 말도 해주었어요. 그렇게 세레나는 한국에서 유학생활로 많은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독일에서 한국어를 공부했던 때에 비해 빠르게 한국어가 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와 전화를 하는 도중에 옆에서 말을 거는 한국인 친구에게 짧지만 분명한 한국어로 답하는 세레나를 볼 수 있었거든요. 놀랍기도 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젊은 나이답게 빠르게 생활에 적응하는 딸아이가 대견했거든요.
밤새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던 전 세레나가 한국에서 더 많이 성장해 오길 바랐죠. 다양한 경험을 하고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생각이 확장되길 바라는 엄마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생활을 통해 독일을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는 법을 배웠으면 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유학하는 세레나의 생활은 즐거운 것 같았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세레나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을 사진 찍어 메일로 받고 있었어요.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다 큰 아이라 매번 화상 전화를 통해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를 믿고 먼 나라로 보낸 만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사진으로 확인받는 것 정도로 세레나의 소식을 알고 싶었죠. 친구들과 잘 지내는 모습, 경복궁 같은 고궁에 갔던 날, 맛있는 한국식 음식을 먹는 상황 등 다양하게 사진들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사진 밑에는 하나씩 어떤 상황인지 코멘트를 달아주었습니다. 덕분에 딸아이가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친구들을 만나며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다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위가 상당히 깜깜한 밤이었어요. 불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건 누가 봐도 한밤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편안한 차림으로 밤거리에 나온 딸, 그리고 그 딸에게 장난스레 장난을 치는 한국인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밤에 거리를 나온 것도 모자라 보란 듯 사진을 찍어 여유를 부리는 딸을 보자 불안했어요. 남자친구라고 소개한 한국인 남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났죠. 위험하게 밤에 여자친구가 나오면 말려야지 하고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제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랑한다면 위험한 밤거리에 약한 여자친구를 나오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사진에 찍힌 딸과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 그리고 사진을 촬영해준 누군가까지 적어도 3명 이상이 늦은 시간에 함께했다는 사실 하나로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아침이 되길 기다렸어요. 딸아이에게 한국인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할 참이었거든요. 시간이 가길 기다리는데 제 마음은 너무 불안해졌어요. 이 시간에도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밤늦게 밤거리를 활보하는 게 아닐까, 그러다 총이라도 맞으면 꼬리에 꼬리를 문 상상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독일도 아니고 타지에서 딸아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안 어느 엄마가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저는 결국 한국의 아침까지 기다리지 못한 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딸 아이의 안전함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딸은 밤거리를 활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다 깬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냐는 듯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죠. 안도의 한숨이 나온 저는 아니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밤에 한국인 남자친구 이야기를 한다면 해 뜰 때까지 잔소리를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독일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혹시 오해를 할까 봐 덧붙이자면 내 딸아이의 안전엔 관심이 없는 딸아이 남자친구에게 화가 난 거예요. 유감스럽게 그 남자친구가 한국인이었던 거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초조한 마음으로 시간이 가길 기다렸습니다. 한국의 아침이 밝았다는 걸 알자마자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딸아이는 아침부터 전화 온 엄마가 남자친구랑 헤어지라는 말을 하자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리곤 대체 무슨 일이냐고 저에게 되물었죠. 헤어지라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전 더 화가 났어요. 여자로서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건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꼈습니다. 옆에서 제가 돌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먼타지에서 자신의 안전은 눈꼽만큼도 생각 안 하는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다니 저도 모르게 맙소사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저는 차분히 딸에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남자는 남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이에요. 차분하게 이유를 설명하며 엄마는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소중히 대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났으면 한다 고 전했어요. 하지만 세레나의 반응은 저를 결국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인 남자친구는 그런 사람이라며 헤어지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했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한밤중에 너를 불러내 장난치며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남자가 너를 사랑할 일 없다고요? 언제 총을 맞아 그 자리에서 죽을지 모르는데
그걸 지켜보는 남자가 너를 사랑한다고 저는 오히려 딸아이에게 따지듯 물었어요. 그러자 딸아이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여기는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야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물었죠. 알아 그래서 그게 너의 안전과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 라고요. 여전히 웃음기를 가시지 못하던 세레나는 오히려 차분해진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은 총기 소지를 못해 한국보다 안전한 나라는 전 세계에 흔치 않을 거야 라고 말이에요. 저는 몇 번이나 물었어요. 총이 없다고 총이 왜 없어? 그럼 한국 경찰은 손으로 도둑을 잡니? 저는 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총이 없는 나라가 있다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안전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원래 사람이 무서운 거지 총이 무서운 건 아니었으니까요. 총이 없더라도 나쁜 마음을 먹은 강도들은 칼을 들고서라도 덤벼들 것이 뻔하니까요. 총이 없다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딸이 바보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딸은 저를 보며 서운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지금까지 자기가 머물고 있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았느냐면서요. 딸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한국을 독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대요. 한국은 밤에 돌아다녀도 전혀 위험한 것이 없고 오히려 밤에 야경을 보려고 한국을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솔직히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딸아이에게 무관심했는지도 알게 되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시아의 한 나라라는 것 정도만 알았어요.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개발도상국 같은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엄마로서 딸아이가 머무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제 자신이 한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무리 독일에서 검색해 알아본다 하더라도 내 딸이 머무는 나라니까 눈으로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할 거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던 거예요. 한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를 예매했습니다. 자정을 넘어 도착하는 비행기 시간을 보고 고민했어요. 이게 맞을까? 하고 말이죠. 해가 뜨는 시간까진 6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도무지 딸 아이가 걱정되어 독일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안전하다는 딸 아이의 말을 모두 믿는 건 아니지만 우선 한국으로 출발하기로 했어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든 공항에서 밤을 새우든 더 이상 독일에서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탑승해서 한국 드라마를 넘겨봤어요.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분위기라도 알아야 했거든요. 신기한 장면들이 몇몇 눈에 들어왔어요. 밤을 배경으로 한 장면들이었죠. 밤새 문을 여는 것 같은 상점 앞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연인과 헤어졌는지, 밤거리를 여자가 홀로 걸으며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어요. 정말 한국은 딸 아이 말대로 밤거리가 안전한가 싶었거든요. 독일에도 밤에 거리를 걷는 장면들이 나와요. 드라마나 영화 어디에서도 볼 수 있죠. 다른 점은 한국의 밤거리처럼 밝은 느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연스럽지도 않죠. 밤거리를 거니는 주인공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걸어야 하는 상황도 있죠. 장면 중 꼭 하나는 강도를 만나 가진 돈을 모두 빼앗기거나 목숨을 위협받는 장면이에요. 익숙하게 보이는 장면과 달라 놀랐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한국에 내렸을 때 어떤 장면이 눈에 펼쳐질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완전히 다 믿는 건 아니었어요. 독일에도 몇몇 도시는 밤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 있거든요. 한국도 몇몇 도시는 그럴 수 있는 걸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한밤이지만 화려한 불이 켜진 큰 공항은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이제 막 도착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로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낯선 한국의 모습이지만 그 시간에도 공항에 도착하는 사람들을 보며 한국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공항에서 기다리던가 공항 근처 숙소로 이동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딸 아이가 있는 서울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어요. 서울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본 한국의 밤 풍경은 놀라웠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인데 많은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거든요. 한강을 지날 땐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는 사람도 몇몇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독일이라면 정말 목숨을 내놓고 타야 하는 게 한밤 자전거니까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곳을 다니지 않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기만 했죠. 하지만 그 1시간 정도 되는 시간으로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딸 아이 말대로 한국은 총기 소지가 금지된 나라였어요. 그리고 밤 문화가 상당히 잘 발달된 나라였죠. 단순히 안전한 게 아니라 밤에도 즐길 거리가 풍부했어요. 저는 딸에게 도착했다는 전화를 함과 동시에 미안하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독일에서 절대 즐기지 못할 밤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겼을 딸아이의 행복을 저 역시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밤은 낮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평생을 독일에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밤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숙소 앞에만 가도 밤늦게까지 여는 식당 카페가 즐비했습니다. 한강에 가면 야경을 보며 끓여 먹는 라면은 지금도 그 맛을 잊지 못해 생각날 정도예요. 낮엔 복잡하게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도로인데 밤이면 포장마차라 불리는 먹거리가 생기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술 한 잔과 함께 먹는 국수는 정말 매력 있죠. 독일에선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안전한 밤거리였어요. 딸아이에게 화를 냈던 게 유독 미안했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밤에 문을 여는 시장 구경을 시켜준다는 딸의 남자친구를 따라 동대문에서 만난 날이었어요. 낮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느껴졌죠. 유독 눈에 띄는 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옷을 사기 위해 또는 구경을 하려고 3, 3, 5 모여든 무리에는 10살 내외로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어린아이들도 한국에서는 밤거리에 다니는 게 가능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위험하게 밤에 만나자는 한국인 남자친구를 욕했으니 제가 얼마나 웃겼을까요? 이제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즐거웠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독일로 돌아왔거든요. 독일에도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은 언제든 다시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면 한인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한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은 아니에요. 아마 자유롭게 걸어 다니며 먹었던 밤거리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 거라 생각해요. 어떻게 보셨나요? 밤늦게 돌아다니는 딸 때문에 한국에서의 안전에 대해 걱정했지만 직접 한국에 와서 한국의 밤거리를 경험한 후에는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깨닫게 된 독일 여성의 경험담이었습니다. 한국에 유학 온 딸 때문에 그 부모까지도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앞으로도 딸과 함께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며 한국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너 미쳤니? 이제 2번 다시는 보지 말자꾸나. 불같이 화가 난 영국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왜 그토록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는 게 못마땅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코미카입니다. 저희 가문은 영국에서 중세시대 때부터 권력과 영토를 통제했던 귀족 가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높은 직위의 백작이셨고 영국 전반의 정치와 행정에 권위 있는 가문이 집안입니다. 영국 런던은 세계 상위 1%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장 고물가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늘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이제는 귀족 가문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을 만큼 무색한 세월을 살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 가문은 주요 가문들과 연계되어 아무하고나 만나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말이 되나요? 또 이런 게 말이 안 되지만 영국 사회에서는 은연중에 다들 이걸 의식하고 산답니다. 저희 집안은 이런 예로부터 내려오는 보수적인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지요. 그래도 다들 우리는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물론 저도 집안에서 정해둔 약혼자가 있고요. 그러다가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영국에서 대학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던 언니가 갑자기 유학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영국이 아닌 아시아의 작디작은 나라인 한국으로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버지는 아시아를 가보신 적도 없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전쟁만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벌써 언니가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되었네요. 언니가 그 당시 유학 간다고 해서 아버지가 정말 화가 많이 나셔서 노발대발하셨어요.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 가문이 먹칠을 한다고 극구 반대를 하셨습니다. 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아버지와 맞서 싸웠죠. 저는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결국 언니가 이겼어요. 언니는 한 달가량 유학 준비를 한 후 한국으로 떠났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는 반대하셨지만 결국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후에 언니가 집에 왔는데 한국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온 게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언니가 결혼을 하겠다며 한국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이건 절대 허락 안 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문전박대까지는 아니지만 그 멀리서 온 손님을 집에 들이지도 않고 절대 허락하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언니는 엉엉 울며 영국에 있는 열흘 내내 집을 오갔지만 언니라면 껌뻑 죽는 저희 아버지도 이번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언니는 울고불고 식음을 전폐하며 아버지를 졸랐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 결혼을 하면 절대 언니를 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언니는 매우 슬퍼하며 그 한국 남자와 한국으로 떠났어요. 그 뒤로 아버지도 언니도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 언니와 이메일을 주고받았지만 아버지 때문에 언니를 만나러 가지는 못했어요. 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언니가 결혼을 한다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몇 달 뒤 회사에서 중국 출장이 잡혔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중국으로 와달라고 했고 중국에서 만나서 그동안의 얘기들을 다 들었죠. 우리 자매는 만나는 내내 울기만 했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던 중 작년부터 아버지가 식사만 하시면 토를 하시고 소화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영국의 큰 병원을 갔고 의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했죠. 아버지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 우리 아버지는 정말 생활습관도 올바른 성실하고 멋진 분인데 말이죠. 저는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면서 약 6개월이 흘렀고 아버지 병은 크게 진전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신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죽기 전에 언니를 한번 보러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어떻게 해외를 가시냐고 언니를 오라고 하겠다고 했더니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예뻐했던 딸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는 보고 죽어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말릴 수가 없었고 최대한 의사와 상의하고 위험 상황 대처 방법을 익힌 후 한국으로 떠났어요. 한 달 전에 전화로 언니한테는 미리 얘기를 해놓고 출발했죠. 출발 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한국은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고 오랫동안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안한 나라로 인식하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K-팝과 BTS 등을 통해 대충 발전된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언니가 한국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극구 반대하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께 한국은 지금 매우 선진화된 나라이며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못 믿는 눈치였어요. 어쨌든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한국의 인천공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 아버지가 숨을 힘들게 쉬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힘드시냐고 여쭤보니 일단 좀 어디 누우셔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쭤보니 랩존이라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곳에 가니 누워서 쉴 수 있는 의자들이 쭉 있었어요. 인천공항은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아버지 옆에서 좀 누워 있었어요. 아버지는 약 1시간 가까이 누워 계시더니 호흡이 돌아오셨고 좀 편안해지셨다고 하셔서 밖으로 나갔어요.
안내하시는 분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몸이 불편하다는 걸 말씀드렸더니 옆에서 한참 동안 지켜봐 주시기도 하셨어요. 아무리 공항 직원이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나 싶었어요. 아버지는 공항을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저에게 공항이 꽤 좋다고 하시고 사람들이 생기 있어 보이신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생각했던 한국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니 언니와 형부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언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으며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형부를 중국에서 본 적이 있어서 인사를 드리고 언니와 아버지를 지켜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 서로 너무나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생각했죠. 저도 덩달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형부는 훤칠한 키에 잘생기셨더라고요. K-팝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멋있었어요. 언니가 왜 그토록 아버지 뜻을 어기며 한국까지 왔는지 형부를 가까이서 보니 이해가 됐어요. 형부는 공항을 나오는 내내 아버지를 부축하며 계속 자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툰 영어로 아버지께 계속 사과하는 모습이 정말 진심처럼 보여 지켜보는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형부는 아버지가 오신다고 하신 날부터 한 달 동안 어학원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고 하네요. 영어로 아버지께 이야기하기 위해 공부했다고 들었어요. 외모처럼 마음도 참 훌륭한 형부네요. 아버지와 조금이라도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이죠. 형부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언니가 형부 칭찬을 많이 하더니 좋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공항 밖에 대기해놨던 자동차를 타고 언니 집으로 출발을 하였어요. 형부가 운전을 하는 차는 엄청 넓고 편했어요. 의자도 뒤로 다 젖힐 수 있어서 아버지가 편안하게 있으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오신다고 형부가 카니발 리무진이라고 하는 차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서 시트도 편안한 거로 바꾸고 실내도 엄청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런 차는 난생 처음 타보신다며 신기해하셨어요. 성인인 제가 일어서도 머리가 닿지 않을 만큼 높은 천정에 차 안에 냉장고도 있고 형부가 아버지 드시라고 냉장고 안을 꽉 채워놨더라고요. 센스가 있으신 형부네요. 아버지는 이 차가 한국 차라는데 더 놀라셨어요. 아버지는 한국이 전쟁이나 하고 있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런 엄청난 차량들도 만들고 있다니 놀라셨죠. 언니네 집에 도착해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저는 언니가 아파트에 사는 걸 알고 있었고 어떤 시스템인 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건물에서 다 같이 모여 사냐고 하시면서 너무 갑갑해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계속 이런 데서 살았냐고 좀 안타까워 하셨어요. 가장 같아 보인다고 할까요? 영국에선 볼 수 없는 형태의 주택이니까요. 그런데 아파트 안에 들어가셔서는 어떻게 이런 건물 안에 이런 넓은 집이 있을 수 있냐며 감탄하셨어요. 언니 집은 매우 넓은 평수이며 안마의자, 에어컨, 엄청 큰 TV 등 없는 게 없었어요. 형부는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안마의자에 눕혀드렸어요. 아버지는 20분 정도 지나니 거기 위에서 쿨쿨코까지 골면서 주무시는 게 아니겠어요. 피곤도 하시고 안마의자가 엄청 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깨시고 난 다음에 저도 누웠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에 언니네 집 갈 때마다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피곤이 싹 풀리더라고요. 형부의 어머니가 오셔서 잡채와 불고기라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외국인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며 손수 차려주셨는데 너무나 맛있었어요. 인상도 좋으시고 아버지께 엄청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도 너무나 잘 드셨어요. 식사를 한 후에는 소화에 좋으라고 매실로 된 차도 내어주셨어요. 아버지는 매실을 꽤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소화에 좋다고 하니 영국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언니네 집에서 하루를 보낸 후 언니는 아버지께 자기가 제일 좋았던 곳이며 바다를 보며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다고 거기로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를 타고 속초로 가기로 했어요. 아버지와 차를 타고 가는데 뒷자리에 TV가 갑자기 켜지더니 거기 언니의 어린 시절 생일 파티와 아버지와 마당에서 뛰어노는 사진 등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는 우리 큰딸 너무 이뻤다며 보시면서 연신 감동하셨어요. 이건 형부의 선물이라고 하네요.
형부가 몇 날 며칠을 밤새워가며 만든 영상이라고 하네요. 아버지는 이제야 안심할 수 있겠다며 형부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형부의 두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우리 딸 끝까지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눈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든든한 형부가 곁에 있는 언니가 너무나 부러웠어요. 한국 남자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한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형부를 보니 이해가 됐어요. 속초로 향해 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즐거웠어요. 형부는 언니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어떻게 했는지 차에서 나오게 해서 그 노래를 아빠와 제가 같이 따라 부르며 즐겁게 목적지로 갔어요. 형부는 저희에게 정말 선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형부와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서 너무나 기뻤어요. 도로를 신나게 달려가는 도중에 언니가 출출하다며 휴게소를 들렸다 가자고 했어요. 언니는 휴게소에 다 내려서 화장실도 가고 먹을 것도 먹자고 했어요. 그런데 몇 해 전 언니를 만나러 갔던 중국에서의 일이 떠올랐어요. 저는 언니에게 그냥 목적지 가서 화장실도 가고 식사도 하자니까 언니가 한국에 와서 휴게소를 안 가면 좋은 볼거리 하나를 놓치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중국에 출장을 가서 회사 사람들과 고속도로를 탄 적이 있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 회사 동료 한 명이 화장실이 급해서 휴게소 나오기를 엄청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휴게소는 가도 가도 안 보이고 갑자기 한적한 도로에 차가 정차하더니 내려서 볼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 외국 사람 할 것 없이 다 내려서 각자 풀숲 같은 데로 들어가서 볼 일들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영국도 휴게소가 발달되거나 깨끗하진 않지만 중국은 정말 심했어요. 허허벌판에 내려서 볼 일을 보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급하지 않아서 꼭 참았지만 저희 회사 동료는 어쩔 수 없이 숲까지 들어가서 볼 일을 보고 나왔어요.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당연한 듯이 내려서 자연스럽게 풀숲으로 가더라고요. 전 그 장면이 생각나서 한국이라고 뭐 다르겠나 싶어서 휴게소가 있다고 해도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휴게소 입구에 들어가는데 무슨 백화점 같은 건물이 있는 거예요. 차도 엄청 많았고요. 건물을 보니 좀 안심이 됐어요. 우리는 내려서 각자 화장실을 갔어요. 언니와 화장실을 가는데 언니가 돈도 안 내고 화장지도 안 들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에게 결제했냐고 물으니 언니는 한국은 화장지도 다 무료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더군다나 화장실 안은 반짝반짝일 정도로 깨끗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계속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청소하시는 분 같은 분이 계속해서 세면대를 닦고 계시는 거예요. 비결이 거기에 있더군요. 화장실을 나와서 걸어가는데 옷을 파는 곳도 있고 각종 편의시설들에 깜짝 놀랐어요. 영국은 스타벅스라든지 KFC 같은 건 있는데 휴게소가 굉장히 작고 화장실도 유료이며 전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저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신기하게 쳐다봤죠. 언니가 왜 휴게소를 들려야 한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언니 말로는 중국도 이제는 한국의 휴게소를 본받아서 휴게소들이 많이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식 휴게소는 전 세계 어딜 가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우리는 식당으로 가서 먹을 걸 주문했어요. 주문하는 방식이 정말 현대적이었어요. 형부가 능숙한 솜씨로 키오스크에 서서 이것저것 누르더니 카드를 넣고 간단하게 결제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키오스크 앞에 쭉 줄을 서서 질서 있게 기다리며 주문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질서를 참 잘 지키는 것 같았어요. 다들 저를 보면 환한 얼굴로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인사도 해주고 엄청 친절했어요. 별거 아니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인상들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형부에게 도대체 자기가 알던 한국은 뭐였냐며 한국을 무시했던 걸 시인하셨어요. 그리고는 솔직히 영국보다 한국이 더 발전된 나라인 것 같다고 인정까지 하셨죠. 아버지 같은 분이 이런 말을 할 정도라니 한국의 발전된 모습은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언니가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신기해 하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식당으로 가서 김밥과 라면이라는 것을 먹었어요. 언니 말로는 한국 사람들이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김밥은 한 입에 먹기 좋게 잘려 있었고 고소한 향이 났어요. 엄청 고소하고 안에 들어있는 채소들이 조화가 잘 되어서 그런지 맛있었어요. 라면은 좀 매웠지만 계속 먹게 되는 음식이었어요. 아버지와 저는 말 한마디 안 하고 후루룩 먹었어요. 배도 고팠겠다. 맛도 있겠다. 얼마나 후다닥 먹었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 욕심을 내서 먹었는지 속이 더부룩해질 때까지 먹었어요. 그리고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소화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부에게 속이 너무 더부룩하다고 말하니 형부가 일어나서 바로 약을 사오더라고요. 휴게소에 약국이 있다니 말이 안 되었죠.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걸 갖춰놓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스 활명수라는 거를 마셨어요. 마시고 나니 속이 좀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더부룩함이 없어지니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화장실도 가고 배도 채웠고 커피도 한잔 했으니 다시 속초로 출발을 하였어요. 한국의 고속도로는 연결되는 지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신기했어요. 도로들도 널찍하고 톨게이트는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런지 차들이 그렇게 많이 막히지는 않더라고요. 영국 톨게이트에서는 전자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꼭 멈춰서 안전바가 올라가야 갈 수가 있어서 차가 몰리는 날이면 엄청 막혔거든요. 한국은 그 속도 그대로 통과하니 좋더라고요. 한국 고속도로는 터널들이 좀 많더라고요. 자칫 지루할 수 있지만 터널 안에 색다른 조명들을 해놔서 그거 보는 것도 재미더라고요. 언니 말로는 한국은 땅이 좁고 산들이 많아서 이렇게 터널을 뚫어야 빠르게 갈 수 있다고 했어요. 터널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게 신기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보였어요. 우리는 형부의 부드러운 운전으로 목적지인 속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가시는 내내 차에 편하게 누우셔서 주무시고 가셨어요. 도착해서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셨는지 기분도 좋아 보이셨고 신나 보이셨어요. 언니는 여행하는 내내 아버지 옆에서 손을 꼭 잡고 다녔어요. 언니도 그동안 아버지에게 못한 게 너무 미안했는지 한국에 있는 동안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언니가 너무 고마웠어요. 속초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굴 요리를 언니가 사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굴 파는 곳으로 갔어요. 형부가 말하길 사실동에는 굴이 안 나고 남해를 가야 한다고는 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굴을 좋아하시니 굴을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굴을 파는 식당에 가서 굴과 생선 요리들을 시켜서 먹었어요. 영국에서는 굴을 와인 식초나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데 한국에서는 초장이라는 거에 찍어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초장이라는 거에 찍어 먹으면 먹을수록 달짝지근하더라고요. 아버지도 꽤 잘 드시더라고요. 굴을 실컷 먹고 나와서 바닷가로 나갔어요. 언니와 아버지는 손을 꼭 잡고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 뭔가 소원을 비는 것 같아 보였어요. 언니는 아버지한테 기대서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소원은 같은 거였겠죠. 저는 뒤에서 그걸 지켜보며 사진을 많이 찍어놨어요. 나중에 아버지 뒷모습이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바람이 차가워져서 아버지를 모시고 숙소로 갔어요. 숙소는 바다가 훤히 보이는 멋진 곳이었어요. 여기서 여행하는 동안 아버지와 언니와 많은 얘기를 하며 추억을 쌓기로 속으로 다짐했죠. 여행하는 내내 저희는 정말 많은 사진을 남겼고 서로 그리워했던 만큼 서로를 많이 위로했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날이 되었고 형부는 속초에서 꼭 먹고 가야 하는 음식이 있다며 나갔다. 오더니 닭강정이라는 것을 사왔어요. 서로 둘러앉아서 이 음식을 먹는데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단맛과 짠맛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저와 아버지는 아침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하다가 또 먹고 정말 끊을 수가 없는 맛이더라고요. 결국엔 다 먹었네요. 서울에서 며칠 더 있어야 하니 형부 보고 하나 더 사가자고 해서 올라오는 길에 들려서 한 상자를 더 샀어요. 그렇게 우리의 속초 여행은 끝이 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언니는 아버지와 저에게 오시며 전자제품들을 잔뜩 사주었어요.
한국은 이런 것들이 영국보다 훨씬 저렴하다며 꽤 고가 제품들까지 사주더라고요. 그동안 언니가 얼마나 이런 걸 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나면서 아버지는 언니에게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언니와의 시간을 다 잃었다며 매우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와서 보니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본 한국은 전쟁이랑은 상관이 없고 일본의 식민지 시절을 거쳤지만 매우 발달된 나라이고 모든 생활 편의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다며 한국 여행을 마치고 조만간 언니와 형부가 영국으로 올 날을 기다리며 저는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답니다. 아버지는 한국 여행 후 영국으로 돌아와서 주변 정리를 시작하셨고 한국이 매우 좋은 곳이라서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내내 하시다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의 공개 강당 중국인으로 보이는 한 학생이 자신이 직접 촬영했다는 한국 영상을 강의실 중앙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발표를 지켜보던 외국인 교수가 중국인 학생의 발표를 중지시키더니 이내 박수를 치며 큰 소리로 대단하다는 말을 쏟아내고는 웃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그러자 중국인 학생은 갑자기 발표 자료를 끄더니 더 심한 말을 내뱉으며 이내 불이 나게 강의장을 뛰쳐나가고 맙니다. 과연 이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위치한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건축과 관련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스미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건축 사업을 하는 부모님의 영향 때문인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과 영국을 왔다 갔다 하며 한국의 신기하고도 놀라운 문화와 생활 방식, 그리고 신비롭기까지 한 건축물의 영감을 느끼며 자라왔는데요. 그렇게 저는 건축 디자인으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옥스포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른 교수들과는 다른 저의 특별한 스펙 조건인 한국 거주 경험 때문인지 초임 교수임에도 꽤 빨리 단체 학생들을 위한 공개 강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엄청난 열풍을 만들어내며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이 엄청난 상태였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 거주 경험이 있는 재공개 강의도 오픈을 한 지 10분 만에 이렇게 많은 학생 참석 인원을 채울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인기가 실감이 되시나요? 하지만 저는 공개 강의 시작 첫날 만에 엄청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아시아의 나라 한국과 영국의 건축물은 비교 분석하는 것이 주요 강의 주제였던 탓인지 강의실에는 서양권 학생들과 아시아권 학생들이 반반이었을 정도로 아시아권 학생들도 꽤나 많이 참석한 상태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몇몇 중국인 학생들은 자신들끼리 그룹을 맞춰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역시나 그들은 제가 공개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자신들이 직접 촬영한 한국 여행 영상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발표해도 되냐면서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가 한국의 건축물이나 선진국 한국 생활에 대한 장점을 늘어놓을 것이라는 사실이 싫었던 것인지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여러 자료를 준비했던 것이었고, 공개 강의 첫날이라 질의응답 요청을 피할 수 없는 저에게 비열한 술수를 쓴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저는 중국인 학생들의 비열한 방법과 술수를 파악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다른 아시아권 지리를 주로 다루는 동료 교수의 공개 강의를 망친 중국인 학생들의 만행을 알고 있던 상태였기에 그들의 행동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친절하게 그 중국인 학생에게 한국 여행 자료를 발표해 보라고 양보했고, 이내 저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중앙 화면에 연결한 중국인 학생은 이내 이것이 한국의 실체라며 벼랑간 목소리에 힘을 주더니 목에 힘줄까지 세우며 열변을 토해내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들은 현재 한국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었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집요하게 촬영해 그들이 현재 선진국이 아닌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라는 사실과 선진국으로 보이기 위한 가짜 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한국인들은 길거리에 화장실마저 없어서 몰래 식당을 들어와 화장실을 이용하고 도망치는 장면까지 촬영할 수 있었고, 그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티켓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무임승차하는 한국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그들이 주장하는 김치는 제가 직접 먹어보니 중국의 편의점에서 파는 김치보다 못한 수준이었고, 그들이 중국의 김치를 자신들의 전통김치라고 주장하는 사실도 촬영할 수 있었죠. 특히 한국에서 제일 실망스러웠던 것은 바로 공항이었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중국과 다르게 외부 관광객들의 티켓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무나 입국을 시켜주고 있었고, 몇몇 한국인들은 공항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교수님은 당연히 한국의 건축물이나 생활 방식이 엄청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강의하시려는 것 같은데, 저는 학생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제가 직접 촬영한 한국의 실제 자료를 강의 시작 전 먼저 발표하는 바입니다. 중국인 학생은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저의 당황한 표정을 기다리는 듯 했지만, 저는 중국인 학생이 직접 촬영했다는 한국 여행 영상의 시작 부분을 보자마자 이것이 모두 가짜라는 사실을 이미 파악한 상태였는데요. 그는 놀랍게도 중국 남부에 있는 빈민도시. 길거리 동영상에 교묘하게 한국어 간판과 한국인들의 영상 자료를 합성시켜 마치 그 빈민가 전체가 한국의 느낌이 나게 만들었던 것이었고, AI 프로그램으로 만든 놀라운 합성 기술에 자칫 잘못하면 저까지 속을 뻔했지만, 이내 틀리게 쓰여있는 한글의 맞춤법을 보고 저는 그 영상이 모두 합성되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말았죠. 중국인 학생이 주장한 한국의 지하철은 중국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중국 현지의 지하철 그 자체였고, 저는 너무나 수준 낮은 합성 기술에 황당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자신이 태어난 중국의 빈민가를 촬영해 사용한 그 중국인 학생의 태도에 꽤 웃기면서도 안타까움마저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저는 아무런 말 없이 휴대폰을 강의실 중앙 화면에 연결시켰고, 이내 중국인 학생에게 발표는 잘 들었으니 그에 따른 답변을 해주겠다는 친절한 태도와 함께 저의 답변을 이어나갔습니다. 최근 많은 중국인 학생들이 이처럼 한국에 대한 실체나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공개 강의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실제로 제가 겪으니 꽤나 당황스럽네요. 특히나 그의 주장이 모두 중국의 가난한 길거리를 마치 한국처럼 보이게 만든 합성 영상이라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중국을 경험한 다른 학생들도 눈치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진행한 중국인 학생은 제가 한국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은 제가 직접 한국에서 거주하며 촬영했던 저의 유학 시절 동영상들이며 아마 이게 발표에 대한 좋은 답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국인 학생은 한국의 길거리에 화장실이 없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쾌적한 공중화장실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든 국가이죠. 특히나 돈을 내고 이용이 가능한 유럽이나 서양권의 길거리. 화장실보다 한국은 훨씬 깨끗하고 신기한 공공시설물들로 한국인들의 화장실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의 화장실 내부에는 다른 나라들은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하는 비데 시스템. 심지어는 영국에서는 설치하면 무조건 훔쳐가는 핸드 드라이어까지 공용시설물로 설치되어 화장실에서 제공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비싼 시스템을 공용 물품으로 화장실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그 어떤 한국인들도 이것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처럼 남의 것을 훔쳐가거나 길거리 음식을 먹고 도망치는 황당한 짓은 하지 않는 선량하면서도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또 중국인 학생이 주장한 지하철의 티켓 검사에 대해서는 인터넷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인 학생은 단 한 번도 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한국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기차와 비행기까지 전부 휴대폰 하나로 예매와 체크인이 되는 놀라운 디지털 선진 국가입니다. 중국에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아마 모르는 것 같은데 한국의 교통 공공시설 대부분은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도 휴대폰 하나로 구매와 관리까지 가능한 놀라운 디지털 교통편의 나라로 성장했고 이것이 지금 많은 선진국들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카피하려는 이유죠.
그렇다면 중국의 현재 실체는 어떨까요? 최근 중국은 한국처럼 휴대폰으로 디지털 화폐와 국가를 만들겠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들은 결국 디지털 시스템 자체에 보안 문제가 생겨 엄청난 개인정보 해킹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특히 중국의 지하철은 노숙자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출근 시간에 맞춰 일찍 출근하면 지하철 스테이션 내부 중국인 노숙자들 때문에 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는 인지하고 있나요? 중국인 학생이 한국이 너무 부러워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실체를 한국처럼 보이게 합성시켜 사용한 것은 자기 자신도 중국의 확실한 후진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네요. 제가 한국에서 거주했을 당시 직접 촬영한 한국의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저는 중국인 학생의 발표 자료들을 하나하나 반박했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공개강의 장소에 있던 다른 서양권 학생들은 한국의 아름다운 영상에 시선을 빼앗겨 저게 진짜 한국이 맞냐는 질문을 저에게 쏟아내더군요. 특히 한국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자연공원과 청계천은 그 누가 보더라도 미래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트렌디한 한국 도시 건축물의 모습이 이미 학생들은 중국인 학생의 발표는 안중에도 없는 듯 저런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편리한 나라가 정말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냐며 제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발표 자리에 앉아있던 중국인 학생은 합성 영상이라는 사실을 들키자 꽤 당황했던 것인지 학생들이 제 영상을 촬영하는 혼란한 틈을 타 짐을 챙겨 빠르게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와 함께 앉아있던 중국인 학생들 또한 그 뒤를 따라 후다닥 강의실을 빠져나가더군요. 한국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교수였다면 그 중국인 학생의 합성 영상에 1%라도 당했을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부모님을 따라 거주까지 했었던 저에게는 한국을 억지로 깎아내리고 열등감을 표하는 그 중국인 학생이 안타깝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은 저에게 또 다른 한국의 아름다운 영상이나 그들의 실제 생활을 볼 수 있는 영상을 보여달라며 난리를 쳤고 저는 제가 직접 한국에서 촬영한 한국생활 브이로그를 강의 화면에 연결해 송출하며 다시 저의 설명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럼 선진국 한국의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은 제가 직접 한국에서 지냈을 당시 촬영한 영상이며 해당 영상은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고 신기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의 주제는 바로 한국의 지하철에 있는 병원입니다. 많은 서양권 학생들이 현재 병원을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간단한 병원 진단만 보더라도 상상 이상의 병원비가 나오는 경험을 했을 텐데요. 놀랍게도 한국은 별다른 예약 없이 대부분의 경우 모든 증상의 병을 간단하게 동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으며 그들의 병원비는 영국과는 비교되지 않게 굉장히 저렴합니다. 특히 그들은 이처럼 병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마저 상당한 시설의 병원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한국의 대단한 선진국이라는 증거이죠. 그렇게 강의가 끝나기도 전에 중국인은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아무 말 없이 강의장을 주랭랑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강의장에는 환호하는 함성이 울려 퍼지면서 마무리되었죠. 그날의 강연을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해 각종 인터넷의 영상과 커뮤니티에 올리게 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 중국인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